네, 이번에는 과학 6학년 1학기 내용인데요. 6학년 1학기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5학년 2학기에서 산과 연기했는데 6학년 1학기에도 산과 연기가 나와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산과 연기 단원 자체가요, 아까 5학년 2학기처럼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용익 분류하고 지시약, 산성, 염기성 활용하는 건데요. 아까 나왔던 거랑 같은 거니까 읽어만 볼게요. 쭉쭉 읽어보고. 자, 보면은 용액을 분류하는 방법들 나오는데 용액을 분류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해요. 색깔, 투명한가, 냄새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이 예쁜가처럼 뭐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하지 말고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지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약은요,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걸 말해요. 색깔이 변하는 물질.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 지시약이 아닌 겁니다. 지시약의 뜻 자체에 색깔이 변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지시약을 이용해서 용액 분류하는 거 이렇게 탐구 나와 있는데 지시약을 이용해서 분류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딱 봐도 이 용액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야.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죠.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비슷해 보이면은 먹어보는 거 말고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먹거나 냄새를 맡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염산 같은 거 먹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용액의 성질이 염기성과 산성을 말하는데 안전하게 염기성과 산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시약을 이용하는 거다. 지시약의 장점 한번 보고 자, 여기 위에 이 부분 암기해야 돼요. 아까랑 같은 건데 산성용액이 지시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염기성 용액이 지시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거는 암기를 해두세요. 자,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배웁니다.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면 더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아, 이거는 이따가 하는 내용이구나. 미안해요. 자, 일단은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산성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붉은 계열들 또 염기성에선 이게 푸르거나 초록색, 노란색 이런 계열로 변한다. 보면요. 조금 약한 산성에서는 뭔가 이렇게 아주 검붉은 느낌? 그리고 오히려 아주 강한 산성에서는 뭔가 그냥 빨간 근데 이제 약한 산성에서는 뭔가 푸른색과 빨간색이 섞인 듯한 미술하는 친구들은 느낌 알 거예요. 푸른색과 빨간색이 섞인 듯한 뭔가 보라색 톤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왜 설명했냐면 이따가 그 산성과 염기성의 대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여기 여기 보면은 자 탄산칼슘 가루, 달걀 껍데기, 대리석 조각 이런 애들은
산성이 녹여요. 단백질 가루, 달걀 흰자, 두부, 이런 단백질 많은 거. 이런 애들은 염기성이 녹여요. 근데 좀 차이점이 뭐냐? 산성은 거품을 내면서 녹이고, 염기성은 뿌옇게 흐려지면서 녹여요. 흐물흐물해지게. 그리고 그 반대로는 서로 녹이지 않아요. 산성은 단백질들을 녹이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반대로 염기성도 달걀 껍데기 같은 거 안 녹여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달걀 흰자를 녹였다. 그러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산성과 염기성 대결 나옵니다.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했죠? 더 강한 게 이긴다 했죠. 산성이 더 강했을 땐 산성이 이기는 거고, 염기성이 더 강하면 염기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실험을 한번 볼게요. 자, 붉은 양배추 용액에, 묽은 염산에 붉은 양배추 용액을 떨어뜨렸대요. 자, 산성과 붉은 양배추 용액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붉은색이 돼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구연산 용액이 되게 그냥 빨겠죠? 묽은 염사도 그냥 빨개요. 빨개. 근데 여기에 뭐를 넣었대요? 묽은 수산화나트륨을 넣었대요. 이 용액은 염기성이에요. 묽은 염산은 산성이고요. 염기성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넣을 때마다 산성이 점점 약해져요. 왜? 산성과 염기성이 싸우기 때문에. 산성이 점점 약해지니까 어때요? 점점 빨간색이 보라색에 가까워지죠. 파란색이 섞인 빨간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푸른 계열로 바뀌어요. 이거 뭐다? 염기성이 이겨서 최종 결과물이 염기성이 된 거다. 산성이 없어진 거다. 처음에 묽은 염산으로 시작했는데 염기성을 계속 넣으니까 어느 순간 산성이 없어지고 염기성만 남는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염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염기성이 강해져 가서 염기성을 계속 넣으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넣으니까 염기성이 점점 강해져서 아주 푸른 색깔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점, 방금 설명한 내용처럼 산성에 염기성을 넣으면 점점 산성이 약해지다가 염기성으로 변한다. 자, 그 다음, 아까,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인다고 했죠. 근데 이 머리카락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샴푸만 쓰면 아주 머리가 뻣뻣해집니다.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이니까 이 머리카락을 약간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초, 식초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 식초가 아니어도 린스가 보통 산성이에요. 린스를 꼭 해야 머리카락이 부들부들하죠. 그 이유가 린스가 산성이기 때문이다. 이 염기성, 샴푸 때문에 이 두피가 아주 염기성이 됐는데 이 머리카락 부분도 염기성이 돼버렸는데 이 머리카락에 산성을 발라줘서 이 뻣뻣한 머리카락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거 보면 되고 자, 제산제. 위산은 이름만 봐도 산이잖아요, 산. 위산은 산성인데 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려요. 제산제, 산성을 제거한다 라고 해서 제산제. 그러면 산성을 제거하는 거니까 염기성이겠죠. 이 염기성이
우리가 먹으면 위로 들어가겠죠. 위로 들어가서 이 위산과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산성을 낮춰요. 그래서 속이 쓰려서 아픈 거를 어느 정도 낫게 해줍니다.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을 활용하는 예시가 여기 더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이 다 그런 예시들입니다. 자, 2단원 한번 볼게요. 2단원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아까도 나왔었지만 운동이란 무엇인가 또 속력을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줄넘기하고 헬스하고 이런 것이 운동이 아니라 과학에서의 운동은 시간이 지난다는 조건 1,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는 조건 2,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운동한다고 합니다. 자, 달려가는 개, 달려가면서 위치가 변하죠? 그리고 달리면서 시간도 지나겠죠? 골대로 날아가는 농구공, 농구공 위치가 바뀌죠? 또 농구공이 날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과 위치가 모두 변해야 운동한다. 이 운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빠르기가 나타나는데 이 빠르기가 어, 각 물질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겠죠?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가면 빠르겠죠? 아니면 같은 거리를 이동했는데 더 먼저 도착하는 게 빠르겠죠? 쌤이 이거 반대로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속력 볼게요. 속력은, 어, 자, 여기 보면 되는데, 속력의 뜻은 매 초, 매 시간 또는 매 분, 그런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거리 단위를 퍼와 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속력의 단위가 됩니다. 거리의 단위가 센티미터였고 시간 단위가 분이었다 아니면 초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분은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미닛, 시간은 아워 해서 H. 자, 다음 페이지. 속력의 단위는 다양한데 여기선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매 초마다 몇 미터를 갔는지, 매 시간마다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이 속력을 구하는 방법 보면요. 자, 기차가 1초 동안 30미터를 이동했대요. 그럼 30미터를 1초로 나누고 단위를 쓰면 되죠. 자동차는 2초 동안 80미터를 갔대요. 그럼 80을 2로 나누고 결과가 40, 거기에 단위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쓰고 자전거는 5초 동안 50m를 이동했대요. 그럼 50을 5로 나눠. 일단 10인데 단위는 미터와 세크,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물체들은
빠르기가 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빠르기,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속력인데, 속력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굉장히 어, 위험하게 간주를 하는데, 취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는 굉장히 무겁고 빨라요. 그래서 이 자동차랑 부딪히게 되면 아주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랑 길 가다가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아,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걷다가 부딪히는 거랑 친구가 뛰어오다가 부딪히게 되는 거랑 그 충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속력이 클수록 그 충격이 커요. 속력이 작을 때 보면요. 차가 이 정도로만 찌그러지는데 속력이 클 때는요. 아주 많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고속도로는 아주 빠르게 달리는 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아주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 이런 곳은 굉장히 차가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고 작게만 다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몸집이 어른만큼 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서 언제나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조심해서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자동차가 1시간에 30km를 달리는 이런 빠르기보다 이하여야 돼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건 아주 나쁜 자동차인 거예요. 왜냐면 법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그러면 천천히 달리면 어떻다? 부딪히게 되어도 충격이 좀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은 눈으로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요거, 핸드폰. 우리 친구들은 운전하는 일은 없잖아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거. 횡단보도 건널 때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걸을 때 핸드폰을 보기도 해. 하지만 적어도 계단을 걸을 때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놔요. 이때는 진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그 초록불에 건넜다 해도 어떤 자동차가 그 신호를 못 보고 쭉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보고 피하려면은 내가 핸드폰을 보면 안 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큼은 꼭 주변을 살피면서 건넌다. 우리 친구들 절대 교통사고 나면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으니까. 그래서 자, 요렇게 이 단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다 읽어봐야 돼요. 아, 쌤이 언급 안 했으니까 안 봐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 거기서 시험 문제 나면 우리 아주 완전 낭패 보는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은 어렵거나 좀 자주 나오거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위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요. 세포의 구조, 뿌리와 줄기의 역할, 증산작용, 꽃가루 바지. 이 둘은 이름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둘의 역할도 잘 봐야 돼요.
나 잠깐 필기할 시간 드렸고, 자, 현미경의 구조는 사실 다 기억하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일단, 접안 렌즈. 이게 안이 눈이에요, 눈. 안구. 안과라고 하잖아요. 눈. 접. 된다. 접근. 눈을 이렇게 갖다 대는 부분의 렌즈라고 해서 접안 렌즈이고요. 이 물체를 대한다. 물체를 확대한다. 라고 해서 대물 렌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쪽에 물체를 둘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올려둔다 해서 재물대.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이 두 개만큼은 꼭 기억을 해줍시다. 혹시 카메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조리개도 알 텐데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해요. 네. 크게 세 가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여기 식물 세포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포는요, 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핵은 정말 중요하다 해서 핵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요하다. 이거 핵심이다. 할 때 그 핵도 이 핵과 같은 단어예요. 정말 중요하다 해서 핵. 이 핵은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한다면 두뇌랑 좀 비슷해요. 세포가 하는 일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핵. 그리고 이 핵과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포막. 세포에 쌓여져 있는 막이라고 해서 세포막. 그리고 이 세포막을 한 겹 더 포장한 세포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하지만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 없습니다.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은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다. 세포막이 비닐 포장이라면 세포벽은 박스 포장 같아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균일해요.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딱딱하게 모양이 균일합니다. 다음, 뿌리. 뿌리 한번 볼게요. 자, 뿌리와 줄기는요, 역할이 중요해요. 뿌리가 하는 일, 세 가지. 뿌리는요, 땅 속으로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흡수해요.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해요. 이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가 점점 이렇게 땅 깊숙이로 이렇게 막 자라나요. 또 뿌리가 이렇게 좀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뿌리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우리 얼굴에 털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털이 미세하게 자라 있어요. 이런 걸 뿌리털이라고 하는데 뿌리털은 물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뿌리는 지지해요. 땅 속으로 뻗어서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해요.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이 있어요. 근데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의 발처럼 땅 위에 이렇게
예쁘게 설 수 있는데 뿌리가 없다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래서 뿌리는 지지 기능도 한다. 또 뿌리는 저장 기능도 한다. 식물은 생산자죠, 생산자. 식물은 선생님 글씨를 진짜 못 써요. 미안해요. 다시 써볼게요. 식물은 생산자다. 생산자는 뭐 하는 애라 했죠?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요. 근데 보통 그 양분을 만드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광합성이에요. 쌤이 알기로는 사실 광합성밖에 없는데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합성인데 이 광합성은 어디에서 하냐? 식물의 잎에서 한다. 그럼 잎에서 양분을 만들면 그게 어디로 가냐? 보통 열매로 가요. 근데 열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뿌리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 뿌리가 양분을 먹어서 점점 커지겠죠. 그게 바로 뿌리 열매들. 뿌리 열매 아는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 무, 당근, 고구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뿌리의 양분을 저장해서 뿌리가 점점 커진 거예요. 원래 뿌리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뿌리랑 열매는 달라. 근데 뿌리의 양분을 저장해서 뿌리가 맛있어졌어. 그래서 무, 당근, 고구마가 된 거야. 이런 게 있다. 이 예시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줄기 부분을 좀 볼게요. 줄기. 줄기는 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자, 약간 이 뿌리와 꽃 사이에 연결 통로, 관, 연결 통로, 꽃과, 그러니까 뿌리와 꽃, 아니면 뿌리와 잎 사이에 연결 통로라고 보면 되는데, 뿌리의 종류가 이렇게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은 좀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빈출이라고는 할 수가 없긴 한데, 근데 이게 또 문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친구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에 이런 걸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줄기가 하는 일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운반하는 기능. 물. 물은 뿌리에서 흡수하죠. 양분. 잎에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뿌리와 잎에서 각각 물과 양분이 생겨나는데, 얘네들을 다른 부위에도 보내줘야 돼요. 그 이동 통로가 바로 줄기다. 지나가는 길이라 해서 운반해준다. 운반 기능. 또 줄기가 있어야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죠. 줄기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뿌리 위에 잎이 이렇게 나겠죠. 식물이 막 쓰러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꼿꼿한 운반 통로가 있어야 쓰러지지 않게 지지가 될 수 있다. 또 원래는 보통의 양분은 잎에서 만들어져서 열매 쪽으로 가지만 또 독특하게 줄기의 양분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줄기가 통통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감자.
연근, 이런 것들. 포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토란, 잠깐만. 토란을 일단 지울게요. 토란은 조금, 어, 잘 모르겠어서 일단 감자랑 연근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증산작용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증산작용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요거는 나오기가 쉬워요. 증산작용이 뭐냐? 우리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다고 했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가 증산작용이에요. 물이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 하는데, 이런 증상작용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땀 흘리고 땀이 마르면, 땀이 증발되면 우리가 좀 시원하다고 느껴요. 그것처럼 식물도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증발을 시켜서 온도를 시원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또, 자, 위에서 내보내니까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려줘야겠죠. 이런 뿌리에서 물이 잎까지 전달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뿌리에서부터 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자, 그러면, 어, 식물의 잎을 봤을 때 되게 촘촘한데 여기서 어떻게 물이 찍찍 하고 이게 막 스프레이처럼 나가는 거지? 모르겠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공이라는 존재의 역할입니다. 기공은 기체 구멍에서 구멍이 한자로 공이에요. 기공입니다. 물과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인데 아주 작아서 우리 눈은 잘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보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수증기 형태를 말하는 거고 수증기나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기공이다. 기공의 이름도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잎이 하는 일, 광합성은 잘 해야 되는데 식물이 빛은 한자로 광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양분을 만든다. 양분을 만드는 것이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이용한 합성이다 해서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을 받아 양분이 된다. 이것이, 이것이 광합성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자, 다음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너무 예쁘죠? 꽃다발 받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자, 이 꽃의 역할이 있어요. 꽃은요, 번식을 위한 기관이에요. 뿌리, 줄기, 잎이 생존을 위한 기관이라면 꽃과 열매는 번식을 위한 기관이거든요. 이것도 써드릴게요. 자, 뿌리, 줄기, 잎, 생존. 꽃, 열매, 번식을 위한 것이다.
자연은 정말 신기한 게 동물과 식물들이 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철에 매미가 엄청 시끄럽게 맴맴매 물죠? 그게 번식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신기해요. 자, 꽃은 번식을 위한 기관 중 하나인데, 동물에서 암컷과 수컷이 있는 것처럼 수컷은 꽃가루를 만들어요. 이 꽃가루가 동물이라 치면 그러니까 정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꽃가루는 번식을 위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이 유전에 대한 건 우리 중학교 때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그냥 꽃가루는 동물로 치면 정자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수술은 꽃가루를 만들고 암술은 꽃가루를 받아요. 수술이 만든 꽃가루를 암술이 받아요. 그러면 암술 수술 너무 중요하잖아요. 보호해야겠죠. 꽃잎과 꽃받침이 각각 이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감싸서 보호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꽃받침은 꽃잎을 보호한다. 자, 그러면 아까 쌤이 설명한 것처럼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거는 꽃가루 바지라고 한다. 꽃가루를 받는다라고 해서 꽃가루 바지. 또 두 글자로 표현하면 수분이라고도 말한다. 같은 용어예요. 이름이 두 개인 것뿐이니까 둘 다 기억을 해서 만약에 빈칸이 두 칸짜리다 그럼 수분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등산자궁이랑 이 꽃가루 바지는 역할이 중요하다 했죠. 꽃가루 바지는 무슨 역할이냐? 꽃가루가 수술해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씨가 만들어진다.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면 씨가 만들어진다. 이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게 열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사과, 이런 것들이 다 열매에 해당된다. 그래서 뭐 꽃이 하는 일, 수분이라 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면 씨를 만든다. 좀 주의 깊게 보고 다양한 꽃가루 바지 방법도 눈으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망의 4단원 내용입니다. 4단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자전과 공전. 지구는 돌면서 돌죠. 굉장히 바빠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뱅글 이 코끼리코 돌듯이도 도는데 태양 주위를 막 좋아하는 연예인 따라다니는 팬처럼 뱅글뱅글뱅글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구는 돌면서 돈다. 이런 자전과 공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전과 공전의 결과, 이 자전과 공전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별자리입니다. 자,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자전하는 건요, 스스로 자를 써서 스스로 도는 거.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자기 혼자 뱅글뱅글 코끼리 코 돌듯이 뱅글뱅글 도는 거를 자전이라고 한다. 근데 그 방향이요,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저기 멀리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태양을 마주보게 될 때도 있고 태양을 등지게 될 때도 있어요. 태양을 마주 볼 때는 밝은 낮, 태양을 등질 때는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또 저기 멀리에 별들이 있겠죠. 이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막 움직이니까 해는 가만히 있는데 이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태양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지구 자전의 결과는 낮과 밤이 생기는 거, 또 태양과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지구 자전의 결과,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1, 이 낮과 밤은 자전의 결과 2. 자, 낮은요, 자, 태양이 어디에서 뜬다? 동쪽에서 뜬다. 동쪽에서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해가 있을 때가 낮, 해가 없을 때가 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제 공전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전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서쪽에서 동쪽. 자전도 서쪽에서 동쪽이고, 공전도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외우기가 편한 부분입니다. 공전의 결과가 뭐냐? 계절과 별자리가 변하는 거. 자, 지구의 자전은 낮과 밤이 생기는 거. 지구의 공전의 결과는 계절이 바뀌고 별자리가 바뀌는 거. 이 별자리가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쌤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태양이 있어요. 그 주위를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지구의 위치를 크게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크게 어, 네 가지로 한번 볼게요. 이 위치를 여기는 라의 위치라고 일단 선생님이 적어 두겠습니다. 자, 별이 저 태양도 별이지만 태양계를 벗어난 저 멀리에도 다양한 별들이 있겠죠. 이거는 필기 안 하고 눈으로 봐도 됩니다. 자, 지구가 가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구는 모든 별을 다 볼 수 있어요. 자전을 하면서 지구가 360도 돌잖아요. 모든 별을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해가 떠 있을 때는 이 태양빛이 너무 세니까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낮에 별 못 보죠? 왜?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태양을 등지게 되는 밤에만 볼 수 있어요. 별을. 근데 그때 보이는 별이 뭐예요?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또 나의 위치에 있을 때, 지구가 나의 위치에 있을 때, 이쪽은 못 봐요. 10번과 11번 별은 태양 때문에 너무 밝아서 못 봐요. 하지만 태양을 등지게 될 때 볼 수 있는 별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볼 수 있겠죠? 다도 똑같은 이유로 얘네들만 볼 수 있고, 라도 똑같이 얘네들만 볼 수 있어요. 태양을 등질 때 보이는 별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보이는 별이 달라지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별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별들을 그냥, 어, 이 별들을 이렇게 막 이으면 강아지처럼 생기지 않았어? 이런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별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는 게 별자리거든요. 별자리. 그래서 이 계절별로, 이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암기법을 좀 알려주자면요. 봄에, 봄은 좀 벚꽃도 피고 데이트를 많이 하는 계절이잖아요. 봄에 처녀가
사자를 타고 목동을 만나러 간다. 보이나? 자, 그 다음, 여름에는, 자, 여름, 여름의 밤, 좀, 매미 울고 귀뚜라미 울고 운치 있잖아요. 그 낭만 있잖아요. 여름 밤에 백조와 독수리가, 둘 다 새예요, 새. 백조와 독수리가 검은고를 연주한다. 둘 다 새라는 점. 또 가을은 좀 그냥 이름이 독특해요. 이걸로 외우면 돼요. 독특한 이름. 페르세우스 이런 거 일상생활 하면서 들어본 적 없잖아요. 이 독특한 이름은 가을이다. 어려운 복잡한 이름은 가을이다. 그리고 겨울은 자, 겨울에 오리온 하면 뭡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그래서 겨울에 쌍둥이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큰 거예요. 쌍둥이 개가 초코파이를 두고 싸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아지는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6학년 1학기 부분도 내용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 한번 봤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 마이크 켜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할 기회 지금밖에 없어요. 질문 있으면 꼭 하세요. 하연쌤 질문은 끝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질문은 수업 시간에 포함시키긴 했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에서는요, 용액을 분류하는 방법,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또, 지시약, 지시약의 결과를 좀 암기를 해야 되고요. 산성과 염기성이 녹이는 물질들이 무엇인가? 또,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면 싸운다고 했죠. 더 강한 것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성에 염기성을 자꾸 넣으면 산성이 점점 없어지고 염기성만 남는다. 또, 뭐, 제산제나 또 뭐, 샴푸, 린스 이런 것처럼 산성과 염기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눈으로 잘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뭐, 운동이란 무엇인가?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또, 속력. 속력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5학년 2학기에도 나와 있고 수학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여기는 눈으로 꼭 읽어보세요. 자, 3단원에서는요, 현미경에서 특히 저발 렌즈, 대물 렌즈 기억하면 되고요. 식물세포의 구조, 세포벽이 있다. 식물세포에만 세포벽이 있습니다. 또 뿌리의 역할, 줄기의 역할, 줄기의 종류 잘 보고 넘어가고 증산자공이 무엇인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광합성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한다고?
잎에서 한다. 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꽃가루 바지가 무엇인지, 그 결과는 씨가 만들어진다. 꽃가루 바지의 다양한 방법들은 눈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구의 운동에서는 지구는 자전을 한다.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 지구가 공전도 한다. 서쪽에서 동쪽. 지구의 자전의 결과는 낮과 밤이 생긴다. 공전의 결과는 계절과 별자리가 바뀐다. 또 각 계절의 별자리는 몇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훨씬 많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가 이 쪽집게 핵심 정리집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요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두고 갑시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6학년 1학기 과학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예 중 친구들은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